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전 요즘같이 더운 날에 기력을 회복하게 해주는 삼계탕도 좋아하고, 또 시원하고 아삭한 총각김치도 좋아하고, 그리고 설날에 먹는 떡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떡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렸을 적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전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란 얘기를 듣고 정말 배가 터질 때까지 떡국을 먹었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떡국을 많이 먹으면 금방 어른이 되는 줄 알고 무식하게 많이 먹었죠. 하지만 많이 먹은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배탈이 났고, 그리고 보육원 선생님께 엄청 혼났습니다. 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저의 인생에서의 첫 번째 기억은 부모님과의 행복한 한때도 아니고 친구들과 집 앞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도 아닙니다. 바로 보육원에서 떡국을 엄청 많이 먹고 배탈이 나 선생님과 원장님께 엄청 혼났던 기억이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억입니다. 영훈아, 그렇게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렇게 배탈이 나지. 선생님, 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요. 떡국을 많이 먹는다고 빨리 어른이 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나이를 먹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휴, 영훈아, 그거 아니다. 말을 말자. 나이를 먹는다는 건 해가 바뀌었다는 뜻이야. 단순히 먹는 거 가지고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고. 자, 따뜻한 물 마시고 이 약 먹고. 저 때 제 생각이 얼마나 아이 같고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었는지는 좀 더 크고 나서 알게 됐죠. 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네가 크면 데리러 올게. 이런 입에 발린 흔한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천의 고아였습니다. 전 제가 어쩌다가 보육원에 오게 됐는지 늘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태어났을 때부터겠죠.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서 걸음을 똑바로 걸을 수 없어 늘 다리를 절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절 이곳에 버린 게 아닐까 늘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사연 하나 없이 절 이곳에 두고 갈 리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절 이렇게 태어나게 해놓고 버리다니. 전 부모님을 늘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아픈 다리를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왜 절 버렸을까요? 그리고 이 다리는 생활하는데 늘 문제가 됐습니다. 영은이는 다리 아프니까 우리랑 놀 수 없어. 맞아. 미끄럼틀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잖아. 아니야. 미끄럼틀 탈 수 있어. 나도 같이 놀 거야. 싫어. 네가 우리 편하면 우리가 맨날 쥐잖아. 넌 여자애들이랑 가서 인형놀이나 해. 영훈아, 쟤네들이랑 놀지 마. 너희 완전 치사하다. 늘 친구들의 놀림거리였던 저의 다리. 그리고 다리가 성치 않으니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석에 앉아서 친구들이 노는 것만 쳐다보거나 보육원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가서 늘 책만 읽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까맣게 피부가 타는 친구들과 달리 제 피부는 늘 하였어요. 이것마저도 전 부러워했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까무잡잡하고 건강한 피부를 가지는 친구들과 정말 아프지만 누가 봐도 아파 보이는 저. 비록 다리는 저렇지만 외형만큼은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건강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야 새로운 부모님이 절 데리러 오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입양을 가는 동안 전 단 한 번도 절 입양하고 싶다는 어른을 만나지 못하고 컸습니다. 오늘은 사랑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사랑이는 내일부터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됐답니다. 모두 축하해주세요. 우와, 사랑아 축하해. 가서 잘 살아야 돼. 여러분도 사랑이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알았죠? 네. 하지만 전 진심으로 입양 가는 친구를 축하해 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러웠거든요.
다리 때문에 버림받은 전 다리 때문에 아무도 입양을 희망하지 않았죠. 거기다 나이를 먹을수록 입양 갈 수 있는 수확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떡국을 많이 먹었던 저 자신이 그렇게 싫을 수 없었습니다. 또 원장님이 우리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 않았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다리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역시 친구들이 저와 함께하길 싫어했고 또 보육원에서 학교 다니는 절 놀리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그때뿐이었어요. 전 그럴수록 마음의 상처가 점점 깊어져 갔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선생님도 이런저런 슬슬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 아픈 척을 하고 또 보육원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길 여러 번. 원장님은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은아, 학교는 꼭 다녀야 하는 거야.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꼭 다녀야 해. 하지만 학교에 가면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공부도 재미없고 같은 반 아이들은 만나기도 싫어요. 영훈이가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서서 같이 놀자고 해봤어? 영훈이 책 읽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 공부하고 책 읽는 건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저의 고집에 원장님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결국 전 초등학교 과정을 홈스쿨링을 통해 배웠어요. 말이 홈스쿨링이지 보육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본적인 국어, 수학 등을 가르쳐 주셨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오는 대학생 형 누나들이 음악이나 미술을 가르쳐 줬어요. 전 너무 행복했어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절 놀리고 무시하는 같은 반 아이들을 보지 않아도 돼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같은 나이의 보육원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원장님, 저도 교복 입고 싶어요. 아이고, 학교는 싫고 교복은 입고 싶어. 이번엔 학교 열심히 다닐게요. 한동안 원장님은 말씀이 없으셨고 일단 방으로 돌아가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커서야 다시 학교를 입학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알게 됐죠. 분명 귀찮으셨을 거예요. 저 같은 아이의 의견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원장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자, 네가 입을 교복이다. 우와, 멋지다. 이번엔 학교 가기 싫다고 숨어도 소용없어. 너도 이제 14살이고 어엿한 이곳의 형이야. 다른 어린 동생들처럼 어리광 부린다고 봐주지 않을 거야. 네, 열심히 다닐게요. 그렇게 전 교복을 입은 멋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이 심한 절 원장님은 크게 나무라시지 않았어요. 전 학교를 다시 다니며 저의 겉모습만 보고 놀리고 싫어하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절 이해해주고 저의 느린 속도를 기다려주는 친구들을 만났고 제가 부모가 없이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문제 삼고 놀리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매일 보는 보육원 친구들과 형 동생들과 달리 새로운 친구들과 보내는 학교는 정말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영훈아, 오늘 끝나고 떡볶이 먹고 갈래? 그래. 그런데 나 오늘 돈이 300원밖에 없는데. 괜찮아. 나머지 돈은 우리가 낼게. 대신 다음에 용돈 받으면 네가 우리 사줘야 돼. 알았어. 그리고 초등학교와 달리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른 것도 신기했어요. 그 중에서 전 국어 시간이 제일 즐거웠어요. 보육원에서 읽을 수 없는 다양한 옛날 소설과 시를 배우는 것도 좋았고 우리말이 이렇게 복잡하고 훌륭한 언어라는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체육 시간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영훈이는 다리를 사용해 운동하는 게 힘드니까 상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자. 네, 선생님. 지금 생각해도 사춘기 시절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소심한 마음에 또 친구들의 놀림과 선생님들의 무관심을 받았다면 전 엇나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5살 중학교 2학년, 제 인생에서 절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일요일이었어요. 점심을 배불리 먹고 뒷정리를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넌 여기서 뭐하니? 누구세요? 난 여기 보육원에 음식을 후원해주는 사람이야. 음식이요? 방금 먹은 피자 있지? 그거 내가 사서 온 거야. 우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넌 몇 살이니? 15살이요. 그런데 왜 여기 있어? 다른 친구들하고 농구하지 않고. 다들 농구하느라 바쁘던데. 전 그게 다리가 아파서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저런. 다친 거니? 병원은 가봤고? 전 태어났을 때부터 다리가 아팠어요. 병원은 가본 적 없어요. 그럼 아저씨랑 같이 병원 가볼래?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 피자를 사준 아저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영훈아, 받아라. 이게 다 뭐예요? 저 위에 공장 있지? 거기 사장님이 너 갖다 주라고 하더구나. 사장님이요? 전 사장님을 모르는데요. 사장님을 모른다고? 너랑 한참 얘기했다고 하시던데. 공장 사장님이라는 분은 옷은 물론 신발, 가방 그리고 많은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전 전혀 모르는 분께 이런 큰 선물을 받아 너무 당황스러웠죠. 며칠 전에 피자도 사주셨는데 정말 몰라? 피자요? 그 아저씨. 에이, 이 녀석아. 아저씨가 아니라 사장님. 그날 너랑 했던 대화가 즐거웠다며 너에 대해서 물어보셨어. 그러더니 널 후원하시겠다며 이렇게 선물을 보내오셨다. 절 후원해 주신다고요? 그래, 콕 집어 널 선택하셨어. 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사장님이 널 그렇게 좋아하시니? 그냥 학교 얘기랑 피자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 드린 게 전부인데요. 뭐 아무튼 잘 됐어. 우리 입장에서도 후원해 주시는 분이 많으면 좋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음에 오시면 사장님께 꼭 감사 인사드려. 그래야 후원이 끊기지 않고 계속 들어올 수 있으니까. 보육원 원장님은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돈이 많이 든다고 은근히 눈치를 주셨었죠. 저도 눈칫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겠다는 분이 나타나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어떤 날은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날도 있었고 처음으로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제 다리 상황이 어떤지 15살이 돼서야 처음 알게 된 거죠. 여기 고관절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과 왼쪽 모양이 다르죠. 영훈군은 선천적으로 고관절에 탈구가 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빨리 수술을 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너무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일단 상황이 나빠지지 않게 해야죠. 수술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라는 거 잘은 모르지만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받으려면 꽤 많은 돈이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이미 10년 넘게 이렇게 지냈는데 계속 이렇게 지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장님, 저 괜찮아요. 10년 넘게 이렇게 지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도 문제 없어요. 물리치료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전 원장님이 진작 병원을 데려오지 못해서 또 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니? 넌 후원자가 있는데. 너 다니고 싶은 대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아라. 이것도 사실 네 후원자인 공장 사장님이 데리고 가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니까. 절 후원해 주시는 사장님은 천사인 걸까요? 보육원에서 한 15분 정도 더 들어가면 공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보육원 선생님들이 위험하니 공장 근처엔 가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공장은 김치 만드는 공장이고 우리가 보육원에서 먹는 김치도 모두 이 공장에서 보내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보육원을 많이 도와주고 계신 분인데 절 따로 이렇게 챙겨주신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치킨을 사서 오신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나랑 부인 사이엔 딸 하나가 있어. 아들을 낳고 싶지만 부인 건강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거든. 그런데 널 보니 딱 내 아들 같고 그런 거야. 그래서 널 처음 본 날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아들을 입양하자고 했더니 아내는 반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입양은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널 도와주고 싶어서 널 후원하는 거란다. 며칠 전에 병원 갔다 왔다며? 네, 제 다리가 왜 이런지 처음 알게 됐어요.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아. 아저씨가 다 해줄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날 입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 비록 진짜 입양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절 아들처럼 생각하는 분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하죠. 전 이 공장 사장님 덕분에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고 걸음걸이가 정상인들처럼 좋아지진 않았지만 꾸준한 치료 덕분에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날씨가 좋지 않거나 조금만 오래 걸으면 그날은 통증이 너무 심해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이젠 아프면 바로 약을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영훈아, 어때? 응? 시원하니? 네, 이번엔 제가 밀어드릴게요. 전 김치 공장 사장님과 주말마다 아빠와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지냈습니다. 처음으로 대중 목욕탕도 가보고 또 사장님의 등도 밀어드렸죠. 놀이공원도 가보고 늘 보육원과 학교만 왔다 갔다 했던 저인데 처음으로 서울도 다녀왔어요. 차도 많고 사람들도 세련되어 보이고 정말 신기했던 거 있죠. 그리고 정말 사장님 덕분에 햄버거 가게도 갈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직원한테 햄버거와 다른 음식들을 주문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보육원에서 먹은 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우와, 이거 햄버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달콤한 음료수는 뭐예요? 이건 밀크쉐이크라는 거야. 어때?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입양을 간 친구들은 전부터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겠죠. 가끔 입양 간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혼자 상상하며 부러워했는데 이젠 그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았어요. 저에게도 아빠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영훈이 공부도 잘한다며. 1등까지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에서 대학교 다닐 수 있어. 아저씨가 영훈이 대학교에 합격하면 대학 등록금도 다 해줄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네,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20살이 되면 보육원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자립해서 보육원을 떠나 알아서 생활해야 해요. 그런데 전 20살이 돼도 생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바로 공장 사장님 덕분이었죠. 5년 정도 남은 미래지만 늘 걱정했었거든요. 이곳을 나가 내가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돈도 벌고 대학교도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 답은 늘 불가능이었어요. 제 다리를 보고 절 채용하는 사장님이 있을까 항상 걱정했거든요. 학비도 생활비도 이제 내가 스스로 벌어야 하는데 너무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기적처럼 공장 사장님이 나타났고 제가 20살이 돼서도 제가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니 전 사장님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의 후원을 받으며 고등학생이 된 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원은 다니지 않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교과서만 보고 공부를 하며 성적을 올렸어요. 서울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갈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영훈아,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니?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학교에 붙으면 공장 사장님이 제가 갖고 싶은 거 선물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김치 공장 사장님 덕분에 영훈이가 호강하는구나. 꼭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붙어. 그게 우리 보육원에도 또 사장님께도 보답하는 길이니까. 알았지? 네, 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명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붙으면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겠다던 사장님이 제가 서울 얘기만 하면 말을 돌리며 자꾸 본인 공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에 붙으면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곳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등교하고 싶어요. 그래, 그것도 좋겠다. 근데 너무 가까이에 살면 게을러질 수도 있어. 영훈아, 우리 공장 구경 오지 않을래? 공장 구경이요? 그날도 원장님과 함께 어떤 과에 진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얘기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본인 공장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오늘보단 다음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비도 많이 오는데요. 맞아요, 사장님. 날 좋을 때 가면 안 될까요? 그럴래? 사장님,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저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볼게요. 영훈이도 다음에 만나자. 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급하게 자리를 뜬 사장님은 3주 정도 연락이 없으셨어요. 보통 주말마다 보육원에 찾아오셔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 확인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보육원에 찾아오긴커녕 전화 한 통 없으셨죠. 그리고 또 급하게 보육원으로 찾아오신 사장님은 오늘은 꼭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 가자며 절 막 끌고 갔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사장님. 그러고 보니 근처에 있는데도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네요. 그치, 영훈아? 네. 그리고 저 팔 아픈데 팔 좀 놔주실래요, 사장님? 그래. 그렇게 저와 원장님은 공장 사장님 차를 타고 사장님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자체의 호기심이 일었어요. 다른 반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김치를 사람 손을 거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든다는 게 신기했어요. 배추 손질부터 세척까지 기계로 하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엄청난 규모로 매일 김치를 생산한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김치를 많이 먹는구나 싶더라고요. 우와, 정말 신기해요. 김치는 김장날 다 같이 모여서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김치를 사 먹는 걸 아직 사람들이 어색해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사람들은 집에서 해먹는 김치보다 사 먹는 김치를 더 선호하는 날이 올 거야. 저희 아이들이 먹는 김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니 직접 와서 보니 더욱 신기하고 놀랍네요. 그리고 정말 깨끗해서 믿고 먹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좋은 김치를 항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김치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럼 사무실로 갈까요? 말로만 듣던 사장실에 들어서니 여긴 공장과 다른 의미로 놀랍더라고요. 보육원의 원장님이 쓰시는 공간의 2배는 넘어 보이고 무엇보다 검은색 명판에 은색으로 사장님 이름이 새겨진 걸 보니까 새삼 제가 엄청난 분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깨달았죠. 이거 마시면서 얘기해요. 잘 마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원장님과 영훈군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듣고 두 사람이 잘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알다시피 전 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점점 늘고 있고 이 공장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장님의 얘기를 듣는 원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전 이 공장을 우리 영웅군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네? 제가 알기론 사장님께는 따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옛날 분이라 공장을 꼭 아들 자식에게 물려주길 바라세요. 그래서 전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식에게 공장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영훈이에게 이 큰 공장을 물려주신다고요? 갑자기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절 친아들처럼 아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지만 진짜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친척도 아니고 정말 이제 그만 보자고 하면 쉽게 헤어질 사이인 그런 남남인데 전 지금도 혹시 사장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절 더 이상 후원해주지 않겠다고 할까봐 겁이 나서 사장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저에게 공장을 물려주겠다는 얘기를 저렇게 평온하게 하시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보육원 원장님도 놀라셔서 공장 사장님께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친손녀 딸보다 남자라면 아무나 물려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원장님의 질문에 공장 사장님은 펄쩍 뛰며 무슨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시냐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영웅군이 아무나입니까? 제가 직접 후원하는 친아들 같은 존재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 공장을 물려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훈아, 잘 생각해봐. 네가 이 공장을 물려받게 되면 더 이상 공부도 더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돈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단다. 전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사장님의 아버님께서 딸은 안 되지만 생판남이라도 남자라면 공장을 물려줄 수 있다는 상황 자체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방법인진 모르지만 왠지 듣고 싶지 않아졌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저 이 공장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할래요. 아직 어른 말씀 안 끝나셨잖니. 그래서 그 방법이 뭔가요? 제 딸과 영훈군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네? 결혼이요? 저 아직 19살인데요. 옛날엔 너보다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그랬어. 원장님, 영훈군이 우리 집 사이로 들어오면 훨씬 수월하게 제가 공장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자 당황하신 보육원 원장님도 할 말을 잃으셨어요. 지금 당장 결혼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영훈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공장으로 들어와 일을 배우면 영훈이도 공장 물려받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아니, 그런데 사장님 아직 젊으신데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제가 성격이 급해서요. 어때, 영훈아? 어? 네 생각은 어떠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고민해 볼게요. 그래, 나도 지금 바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 중에 이런 미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날은 그렇게 제대로 된 대답은 하지 않고 보육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기가 차는 거예요. 원장님 말씀대로 사장님 아직 젊으시고 그리고 사장님 따님도 어린 나이로 알고 있는데 벌써 결혼이라니요. 전 대학 생활을 하며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공부하고 취업하는 게 목표인데 벌써 뭘 물려받고 사장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어색한 일이었죠. 그래서 다음날 원장님을 찾아가 전 더 이상 후원받지 않아도 되니 사장님이 하신 얘긴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당연히 원장님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왜 그런 기회를 저버리려고 하냐고 뭐라 하시는 겁니다. 영훈아,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이런 건 쉽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야. 네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사장님 소리를 들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하는지 아니? 어쩌면 평생 사장님 소리 한 번 못 듣고 죽을 수도 있어. 전 사장님 소리가 듣고 싶은 게 아닌데요. 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내가 평생 너의 보호자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장님 딸과 결혼하면 넌 정말 든든한 처가가 생기는 거야. 그래도 대학도 가지 않고 20살에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반 친구들도 다 미친 짓이라고 했다고요. 그거야 네 친구들도 세상 물정을 아직 몰라서 그렇지. 결혼 일찍 해서 일찍 가정을 꾸리는 것도 복이야.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보냈습니다. 사장님은 매주 찾아오셔서 계속 본인의 딸과 결혼하라고 압박했고 원장님 역시 좋은 길을 날리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아인 널 누가 쉽게 사이 삼고 싶겠어. 거기다 넌 다리도 절잖니. 이런 너의 모습을 보고도 사장님은 널 가족으로 맞이하려고 하시는 거야.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 공장까지 물려주시겠다고 하는데 너 은혜를 원수로 갚을 거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원장님께 이런 말까지 들을 줄 몰랐어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순간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큰 벌을 받으면 어쩌지? 사장님께서는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난 아무것도 보답해드리지 않겠단 거잖아. 그래서 전 그해 학력고사를 보지 않고 사장님 김치 공장의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조촐하게 사장님 딸과 결혼식을 올렸죠. 무려 20살에요. 원장님은 절 기특하다고 칭찬하셨고 사장님 역시 정말 좋아하셨어요. 널 내 아들로 입양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이로라도 가족이 돼서 정말 기분이 좋다. 우리 사이 한번 안아보자. 가족도 생겼다. 내가 일할 곳도 생겼다.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웬걸. 결혼과 동시에 저에게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던 사장님. 아니죠. 이젠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본색을 드러내며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 데려오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것밖에 못해? 빨리 나머지 배추 상자 다 정리하고 기계 청소 싹 해놔. 후계자 수업이라는 명목하에 장인어른은 절 노예 부려먹듯이 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잠은 많이 자지도 못하고 출근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이래서 내 공장 물려받을 수 있겠어? 똑바로 안 할래? 공장인데도 사람 손을 거치는 과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꽤 많았던 직원들을 자르고 직원들이 했던 일을 저 혼자 하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결혼식 올리는 날에도 몰랐는데 장모님도 몸이 안 좋아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제 아는 아프신 장모님을 돌보느라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죠. 정말 장인어른 말대로 김치를 사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공장도 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직원을 더 뽑는 대신 그 많은 일을 다 저에게 밀었죠. 아버님, 그냥 사람을 더 뽑으시는 게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좋지 않을까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있는데 뭐 하러 직원을 더 뽑아? 이게 일하기 싫으니까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참깨만 부리고 있어. 빨리 기계 청소 안 해? 아침 일찍 공장 문을 여는 것도 제가 하고 배추와 무 등 김치에 들어가는 채소가 들어오는 거 정리하는 것도 제가 하고 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것도 제가 하고 김치 포장도 제가 하고 공장 안에서 제 손을 거치지 않는 과정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 결혼 전까지 다녔던 병원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바빠 제 다리 상태는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결국 배추를 나르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필리핀에서 온 아저씨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영훈,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일어설 수 있어? 아, 저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아저씨. 어, 내가 사장님한테 너 아프다고 얘기할게. 왜 넘어져서 이러고 있어? 한가해? 사장님, 이 영훈이 많이 아파요. 병원 가야 해요. 아, 가지가지하네 정말 진짜. 어디 봐. 제 아픈 다리를 살펴보던 장인어른은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고 옆으로 꺾었습니다. 아, 아, 아파요 장인어른. 이제 일어나서 걸어봐.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안 아프긴커녕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어 고통이 더 증가했어요. 전 장인어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땐 넘치도록 잘해주셨던 사람이 가족이 되자마자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참지 못하고 전 장인어른이 계시는 사장실로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일하기 싫어? 응? 이 공장 갖기 싫어? 당연히 공장을 물려받기 위해선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께선 제대로 월급도 주지 않으시면서 충분히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도 전부 절 시키시잖아요. 너 학교 다닐 때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 너 그거 갚으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해. 알아? 이렇게 다 갚아야 되는 건 줄 알았으면 하나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영훈아,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네 교복값, 책값, 병원비 등 너가 받은 것들 갚으려면 지금 이걸로는 택도 모자라. 빨리 나가서 일해.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후원해달라고 구걸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절 후원해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꺼낸 건 장인어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다 갚으라뇨. 아무것도 모른 채 좋다고 받았던 과거의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순수했던 전 대학 등록금까지 받았다면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아졌겠다 하는 바보 같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세뇌당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일이 끝나고 공장 옆에 마련한 신혼집으로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장모님을 돌본 아내는 지쳐서 잠들어 있고 절 반겨주는 건 휠체어에 앉아 계신 장모님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잠이 안 오세요, 어머님? 이리 와서 사과 좀 깎아라. 잠시만요. 저 손 씻고 옷만 갈아입고 와서 얼른 사과 깎아드릴게요. 퍽! 장모님이 갑자기 제 뒤통수를 때리셨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빨리 사과 깎으라고. 네네, 알겠습니다. 공장에선 장인어른이, 집에 돌아오면 장모님이 절 들들 볶았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다 갚고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밥도 못 먹고 배추를 세척하고 있었어요. 세척한 배추를 다음 단계인 절임 공정으로 넘기고 있는데 순식간에 제 손이 컨베이너 벨트에 끼고 말았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절 보고 다른 직원들이 놀라서 기계를 멈췄고 119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란스러움에 밖으로 나와본 장인은 정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 칠칠 맞은 놈. 기계 망가질 뻔했잖아. 기계 망가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 순간 공장 출입구 쪽에 벤츠가 서더니 어느 한 노인이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 장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신데 멋대로 공장에 들어오신 겁니까? 당장 차 빼세요. 네가 영훈이냐? 너 손이 왜 이러냐? 진짜 누구시냐고요? 아이, 닥치지 못할까? 갑자기 화를 내신 어르신은 짚고 계시던 지팡이를 들어 장인어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119 구조대가 도착했고 전 고통에 몸부림치다 구조대원을 보는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벨트에 끼인 손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있어서 그런지 고통이 크진 않았어요.
주변을 돌아보니 너무 호화로운 병실이었어요. 엄청 큰 텔레비전은 물론 제가 누워있는 침대도 저와 제 아내가 지내는 방만한 크기였습니다. 앞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냉장고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어머, 도련님 깨셨어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도련님이요? 저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손가락 신경에 손상이 많이 갔지만 다행히도 손가락이 절단되지 않아서 꾸준히 치료하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아까 제 이름을 불렀던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신데 절 아세요? 아이고 영훈아, 내가 널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이제야 찾아 널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할아버지요? 제 친할아버지시라고요? 그럼 제 가족이세요? 그래 이놈아. 펑펑 울면서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얘기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난 전 외동아들로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망한 저의 부모님은 도망자 신세가 됐고, 도망 다니던 중 제가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한 부모님이 제가 첫 돌이 지나기도 전에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가셨단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이유로 부모님이 절 버리셨을 리가 없다고요. 집이 가난했던 걸까? 그래서 날 키우기 힘든 사정이었던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란 저에게 친할아버지가 해주신 얘긴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책임하고 비정한 사람들, 아무리 도망다니는 게 힘들어도 그렇지 자신들이 사랑해서 낳은 아이를 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친자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할아버지가 해주신 얘기들이 모두 거짓이길 바랬지만 해석하게도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평생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었는데도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아기였던 절 버리지 않고 할아버지께만 맡기셨어도 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건데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놈이,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그렇게 나약할 줄 몰랐다. 노력만 하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어. 네 아버진 사업수완이 정말 좋았거든. 그런데 갓난쟁이인 널 데리고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다 어느 날 너 없이 둘만 나를 찾아왔다. 넌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무릎을 꿇으면 널 잃어버렸다고 하더구나. 끝까지 할아버지께 본인들이 자식을 버렸다는 얘기를 숨긴 제 부모님은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절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망 다니던 중 버린 거란 사실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보육원에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 영훈이란 아이가 있나 물으니 그런 아이는 없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영훈이란 아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엔 너가 아닌 다른 아이가 있었지.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갓난쟁이일 때 보고 못 보셨는데 어떻게 저인지 아닌지 구분하셨어요? 귀에 있는 점 말이다. 그건 신기하게도 우리 가족만의 유전이야. 그리고 넌 네 어머니 얼굴을 쏙 빼닮았어. 보자마자 내 손자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제가 지냈던 보육원에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았던 선생님이 영훈이란 아이가 있는데 얼마 전 김치 공장 딸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치 공장으로 찾아오신 거고요. 네가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내가 눈이 돌아가더구나. 그 사장놈은 내가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신고요? 그래. 외국인 노동자 노동력 착취에 임금 체불은 기본, 거기다 협박까지. 그리고 네 아내는 거의 납치하다시피 데려와 어렸을 때부터 네 장모 수발을 들게 시켰다고 하더구나. 납치요? 그래. 어렸을 때 보육원으로 봉사활동 갔다가 네 아내를 보고 과자로 꼬셔 보육원에 말도 없이 데리고 왔다고 하더구나. 아주 못된 놈이야, 네 장인이라는 인간.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아내는 저에게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친부모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네 처갓집 식구들과 닮은 사람이 없어 조사해보니 그렇더구나. 그리고 널 팔아넘긴 보육원 원장도 곧 경찰에 잡혀 들어갈 거다. 원장님이요? 너 몰래 어른들이 이렇게 더러운 짓을 꾸미고 있었어. 그 원장님은 네가 김치 공장의 사위가 되면 그렇게 고생하게 될 걸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널 김치 공장에 보내려고 원장하고 네 장인이 사기를 친 거야. 장인어른은 보육원을 돌아다니며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아이들을 찾고 있었고, 이미 많은 아이가 저처럼 공장에 와서 일을 하다 죽기도 하고 또 도망가다 붙잡혀 엄청나게 맞은 아이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다쳐도 치료해줄 생각은 안 하고 일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며 공장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보육원 원장님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돈에 눈이 멀어 절 김치 공장에 보낸 거고요.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못된 어른,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려먹기만 한 어른. 너무 추잡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이렇게 찾아줄 가족이라도 있지, 그동안 이 공장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은 아이들은 누가 위로를 해줄까요? 부모가 없으면 이런 취급을 당해도 되는 건가요? 이 공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직장을 잃어 슬프시겠지만 이런 공장은 문을 닫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장 직원들 걱정은 하지 마라. 공장 있는 땅 전부 할아버지 땅이다. 내가 새로 공장 지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 맙소사, 이렇게 멋지고 정의로운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라니.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김에 네 다리 수술도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회복하는 데만 전념해. 그리고 며칠 후 보육원 원장과 장인어른, 아니죠, 김치 공장 사장이 경찰에 붙잡힌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모두 자업자득이죠. 지금까지 못되게 산 거 제대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전 다리 수술도 잘 마쳤고 다친 손가락도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나으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대학에 다니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누나. 아내가 저보다 3살이 많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영훈 씨, 이제 좀 괜찮아요? 요즘 재활훈련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결혼을 한 우리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산 세월이 무색하게 어색했죠. 오늘 제가 병원까지 와달라고 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전 조심스럽게 이혼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누나도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 거고 전 당시 공장에 눈이 멀어 누나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제 생각만 하고 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누나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려면 이혼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사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공장 사장님을 따라온 거였어요. 어린 나이에 뭘 알았겠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시키셨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제가 아니면 엄만 죽는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 성심성의껏 엄마를 돌봐드렸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훈 씨 할아버지 덕분에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요. 전 아마 미국에 가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어른이 된 저도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정말 잘 됐어요, 누나. 그곳에 가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알았죠? 영훈 씨도 행복하게 살아요. 건강 잘 챙기고요. 그렇게 어른들의 이익을 위해 부부가 됐던 저와 아내는 이혼하고 각자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고 벌써 세월이 10년이 넘게 흘렀네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세요.
그룹 전체를 카리스마로 꽉 잡고 계시죠. 전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후계자 수업을 받아 이젠 할아버지가 이끄는 기업의 부사장이 됐어요. 절대 직원을 힘들게 하는 상사가 되지 않을 것. 직원들의 일하는 환경은 물론 복지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 제가 무조건 지키는 철칙입니다. 저와 할아버지가 이끄는 그룹이 수많은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주지 않으면 절대 운영되지 않는다는 걸 전 잘 알고 있거든요. 할아버지께서도 이 직원들이 없으면 우린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항상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사람 귀한 줄 알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사장님, 이제 퇴근할 시간.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 사연 쓰고 있었어요. 사연? 네. 비서님, 우리 오늘 삼겹살에 소주콜? 완전 좋죠. 부사장님, 제가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 대부분은 김치 공장 자리에 새로 들어선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친했던 필리핀 아저씨는 필리핀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셨던 얘기를 듣고 정식 채용해서 제 비서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깨달은 것도 많은 경험이었어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단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란 얘기는 당연히 아니지만 죄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좋은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